근데 중국에서는 면접을 조금 한국이랑 조금 다른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총 6번을 봐요. 근데 서류 전형이랑 필기 합해서 6번. 그러면 면접은 4번. 4번인 네,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매 기업마다도 또 조금씩 다른데 단체 면접 1번 그리고 1대1, 1대 다 3번인 기업도 있고요. 중소기업에서는 이렇게 복잡하지 하지 않고 총 3번 정도 보는 기업도 있어요. 뭐 전화 면접, 서류 그리고 그냥 면접 포함 이렇게 3번 보는 기업도 있고요. 첫 번째는 다 이때 다 형식으로 면접관 한 명이고 면접 보는 사람 여러 가지이고 그리고 한 명씩 3분 정도 자기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접관 한 명씩 같은 질문을 하고 단체 면접이요. 한 12명 정도 한 팀으로 나눠서 그 주제를 하나 랜덤으로 정해주고 그다음에 5분 시간 준비하고 다음에 자유 발언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 제일 마지막 라운드는 다대 1 면접관 몇 명이고 그 보는 사람 한 명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비슷하게 되게 다양한 면접들이 많이 있어요. 뭐 다대일도 있고 1대1도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인재상을 잘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면접도 면접관들이 이제 저희를 보기도 하지만 저희가 기업을 보면서 여긴 이런 분위기구나 하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면접을 끝나고 나면 여기는 진짜 괜찮다. 아니면 여기는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 것 같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 SK이노베이션 기사가 떴더라고요. SK이노베이션에서 이제 면접 전날하고 면접 날까지 이게 문자를 보내준 거예요. 면접 전날에는 내일이 면접이니까 긴장 많이 푸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뭐 이런 문자를 보내줬고 면접 당일날에는 면접 보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따뜻한 문자를 보내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자를 받았다는 인증샷이 올라오니까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올라가는 거죠. 문자 보내는 건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좀 면접자분들이 되게 좋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맞아. 되게 하루에 기분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떤 분이 면접을 하러 가셨어요. 바이두랑 연관되어 있는 IT 기업에 이제 면접을 하러 가셨는데 면접 하던 중에 면접관 분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혹시 지금 밖에 면접분들 기다리고 계신데 큰 소리로 자기소개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대요. 근데 그분은 좀 되게 자신감 넘치는 분이셔서 문을 확 열고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면서 근데 이걸로 좀 이 사람의 자신감이나 열정 그리고 시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독특한 면접 얘기해서 저도 생각났는데 물론 한국 기업도 중국 기업도 아니긴 하지만은 조금 몇 년 전에 이제 하이네켄 그 맥주에서 한창 이제 직원 채용을 한다고 이제 뭐 서류 면접을 다 하고 있었는데 면접관이랑 이렇게 면접을 하다가 면접관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돌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 그런 것도 있었고 마지막 한 3명 남았을 때 그걸 모든 걸 영상으로 찍었대요. 그러면서 하이네켄 그 회사 안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투표를 한 거죠. 그 3명 중에 누가 제일 좋았다 하고 뭔가 투표하니까 프로듀스 같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명이 딱 발탁됐을 때 이제 축구장에서 라이브로 그분한테 축하해줬다고. 축구장에서 너무 제가 만약에 그 합격을 받은 사람이었으면 너무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중국에 있는 일본 회사 그런 면접도 있다고 들었어요. 밥 빠르게 먹는 사람 더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왜지? 그럼 유라는 거기 입사 못할 것 같아요. 밥 진짜 천천히 먹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맞아. 그 이유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 밥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그리고 일할 때 남해보다 더 빠르게 일할 수 있고 그런 점도 있어서 밥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 저 같은 경우면은 밥을 빨리 먹으라라는 면접이 있다면은 내가 일할 시간도 줄여서 밥을 빨리 먹어야 돼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그러겠네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기업 입장에서는 잘 선택해서 독특한 면접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맞아요. 드네요. 네, 일반적으로 면접을 볼 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면접관분들이. 그거를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뭐 기본적으로 먼저 자기소개를 일단 시키는 것 같아요. 자기소개를 일단 시키고 그리고 나서 뭐 자신의 성격 중에 단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의 성격 중에 장점이 또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걸 물어보고 그리고 야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도 묻고. 야근을 유라는 어때요? 유라는 왠지 그냥 저 야근 싫어요 이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떨 것 같아요? 거짓말이라도 일을 다 끝나고 퇴근해야죠. 그럼 야근도 괜찮다 뭐 이렇게. 자기 빠르게 일하면 야근할 필요가 없죠. 오, 되게 현명한 대답. 오. 그리고 뭐 친구들은 지원자를 어떻게 평소에 생각하는지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요. 향후의 직업에 대한 계획 같은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월급은 어느 정도 받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어떤 회사는 사생활 관련 문제도 물어볼 거예요. 연애하고 있는지 아니면 장거리 연애하는지 만약에 장거리 연애를 하면 나중에 그 상대방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 이직할까봐 그런 사람도 안 된다고. 그래서 사생활 관련 문제도 물어볼 거예요. 네, 맞아요. 사생활 관련 또 이상한 문제도 물어보는 데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남자친구를 사귄 데가 언젠지, 언제 헤어졌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리고 최근에 눈물 흘린 때가 언제인지 뭐 이런 문제도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기업에서는. 또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취준들 사이에서 74% 정도는 그렇게 갑질을 조금 당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사적인 질문도 많이 하는데 막 되게 공격적이게 너는 이런 대학을 나왔는데 공부 안 하고 뭐 했어 여태까지? 아니면 인신공격을. 네, 아니면 막 지지하는 당은 어디니? 쌍수할 생각은 없니? 막 그러면서 좀 그런 좀 아픈 질문들도 하더라고요. 와.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상황 대처 능력이나 뭐 위기 대처 능력을 파악한다고 그런 압박 면접을 많이 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그 압박 면접에서도 이제 그 회사의 수준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인신공격을 위한 질문들인지 뭐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압박 면접의 질문들인지는 그 면접관들의 면접 질문들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 맞아요. 우리도 기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답할 것 같아요? 뭐예요?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도중에 경쟁 업체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행동할 것입니까? 수민 씨는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수민 씨 먼저 얘기해 주세요. 그 스카우트 제의에 있어서 만약에 연봉이나 뭐 회사 분위기나 나에게 주는 서비스가 그 더 좋다면은 어떡하지? 말렸다. 글쎄요. 그럼 어렵네. 면접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뭐 분위기가 더 좋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돈이 제일 중요하니까 연봉이 지금 연봉보다 얼마나 더 높을 경우에는 갈 건데 그것보다 안 될 것 같으면 안 갈 거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그 구체적인 그 수치를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경쟁 업체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도 저는 이 회사의 뿌리를 받겠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제가 지원한 회사는 경쟁 업체가 아닌 이 회사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 이유를 댈 것 같아요. 유라 씨는요? 저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당연히
기뻐져. 그 다음에 두 회사의 전체적인 그런 시력이 비교하면서 어떤 회사를 저의 성향이 더 많은지 나중에 어떤 회사에서 더 잘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 승진에 관한 문제잖아요. 승진. 그리고 저는 어느 회사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느냐 그런 거 따라서 저는 더 전 회사 선택할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다 생각해 봤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 회사를 저랑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정답 아니에요? 정답 아닙니까? 되게 말 잘한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어요. 네, 전 원래 이런 문제 생각하지 못하는데 오늘 좀 많이 생각. 임기응변 능력 합격. 진짜 괜찮다. 좋아. 준영 씨는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난감한 질문들이 오면은 항상 뭐랄까 솔직한 마음을 어느 정도 표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외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면 더 좋은 조건으로 왔을 거라는 가정이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누가 면접관님이나 상사가 여쭤보신다면은 그런 더 좋은 조건과 연봉들이 탐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내가 여기서 지내왔던 시간들에 대한 그 시간 동안 쌓아온 애사심이 더 큰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좀 여러 가지를 얻을 것 같아요. 나만 너무 솔직해. 나만 너무 솔직한 거 아니에요? 다들 안 간다고 하시는데 나만 간다고 하고. 네,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제가 오며 가면서 이제 휴대폰으로 실검에 뭐가 떴는지 보기도 하고 뭐 뉴스거리도 검색해보고 하는데 실검에 기업 이름이 동그라니 이렇게 놓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기업에 무슨 일이 났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만약에 실검에 이름이 떴는데 그게 뭐 식품과 관련된 기업이다 하면은 네. 이게 또 뭐 먹는 걸로 장난쳤는지 음식에서 또 뭐가 나왔는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은데 네. 또 여기에다가 뭐 대기업의 이름이 떠 있으면 또 갑질했나? 아니면 맞아요. 채용 비리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맞아. 솔직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몇몇 기업들이 좀 떠오르는데요. 네. 중국 기업들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은 중국의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어떤 기업이 논란이 됐다고 하면은 보이콧하거나 불매운동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조금 있는데 중국인들도 조금 비슷한 반응을 보이나요? 저는 중국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더 심해요? 네. 오. 특히 뭔가 우리 국가를 얕봤다, 우리를 뭔가 치부, 조롱했다라는 느낌이 들면 거의 중국에서 쫓겨나거나 파산되거나 하는 진짜? 지경이고요. 와. 예전에 나이키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중국에서 나이키가 좋지 않아요, 이미지가. 그래서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많이 안 사는 게 있죠. 네. 근데 논란의 종류도 참 다양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업 회장님의 갑질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쵸. 식품 위생 문제라든지 안 좋은 성분이 검출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허위 광고를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중국인들은 어떤 사실을 가장 좀 격분을 하는 편인가요? 생각할 때는 아까 한경 씨도 언급했던 것처럼 중국인들은 예전에 우리 배웠던 미엔즈, 체면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체면을 깎게 한, 특히 이제 중국인들은 중화사상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중국을 얕봤다, 네, 혹은 중국을 좀 무시했다라는 감정이 들면 굉장히 격분을 하는데, 이를 예로 2000년대 초반에 일본 차에서 뭔지 모르겠네. 도모 일본 차량에서 중국을 상징하는 그 전설의 동물, 우리는 해태, 뭐 하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인들은 그걸 지린이라고 하거든요. 지린이 그 도요 자동차에 거수 경례를 하는 그 어떤 그런 홍보 이미지를 사용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일본 차량에 그 중국을 상징하는 하치가 이렇게 거수 경례를 할 수 있냐, 이거는 일본이 중국을 얕본 거다.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난 이 사람들이 도요타를
어머나 말을 해버렸네요. 네, 도요를 이렇게 보이콧하고 네 한동안 다시 이제 다시 한번 원래 다시 돌아오기 힘들었던 네, 경험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만큼 네 체면을 중시한다. 네, 는 거를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소비자가 그 기업의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할 때는 믿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을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신뢰가 깨져버리면은 그거를 회복하는데도 진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중국의 어떤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는지 그리고 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알아볼 텐데요. 키워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하나. 도덕이 뭔가요? 먹는 건가요? 입니다. 자, 키워드만 들어도 딱 아시겠지만 도덕성이 결여된, 아니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를 해서 논란이 된 곳들이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최근에 정말 심하게 문제가 됐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군 위안군 피해 할머니의 사진을 소재로 이모티콘을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했죠, 진짜. 네, 우리도 뭐 화가 나죠. 네, 중국에서는 최근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이 돼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여기에 나온 장면을 스틸컷으로 잡아서 이모티콘을 만든 거죠. 이게 그냥 들었을 때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라서 어떻게 했다는 건지 상상이 안 가는데 이게 이모티콘을 어떻게 만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눈물을 훔치면서 흐느끼고 계신 할머니 그 그림에 흐느껴서 말이 안 나온다, 정말 억울하다 등의 문장을 더 씌워서 이모티콘을 만들고요. 그건 아니죠. 쉽게 말해서 놀라는 표정의 할머니의 사진에 헐 아니면 깜놀 이제 이런 식의 장난스러운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었죠. 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요. 도덕성을 떠나서 이런 건 딱 들어도 절대 아닌 일이라는 걸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어이없는 그리고 화가 나는 이 이모티콘이 배포된 곳은 바로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QQ 메신저였는데요. 논란이 된 이후에 즉각적인 사과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반응은 차갑습니다. 네. 이 공안국이 이 논란에 대해서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도덕적 하한선을 극명하게 넘은 사건이라면서 법에 따라서 엄하게 처벌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벌금 255만 원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 회사 대표와 이모티콘을 만든 직원 4명에게는 단성문 작성과 또 사회교육 이수를 명령했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보기엔 약합니다. 약해요. 약해요. 네. 근데 저희도 일본군 위안부라는 같은 아픔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네. 중국인들의 반응도 궁금한데 어떻게 반응했나요? 일단 네티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무겁고 진지한 내용을 가볍게 장난처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여론이 좀 거세지자 공식 사과를 했는데 이제 책임자들이 다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를 할 때 우리 신입 에디터가 아직 너무 어려서 정치적, 역사적 사건을 모르고 한 것이다.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좀 싸늘한 반응이었죠. 네, 특히 중국인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22라는 상영을 할 차에 일어난 일이라 가지고 그 역사에 대한 관심이 한껏 높아진 상태여서 이제 논란이 쉽게 또 사라지지 않았죠. 네. 저희가 듣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열받은 것 같은데 조금 진정을 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덕적 논란을 일으킨 기업들 두 번째를 보니까 자, 다음에는 중국과 일본의 골이 더 깊어진 사건인데요. 2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본에서 잇따라 강진이 발생해서 이재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었는데 중국의 한 철강 기업이 일본의 지진 발생을 축하하는 이벤트를 진행해서 또 논란에 휩싸였다고 하네요. 네, 이 업체는 SNS에 일본 지진 축하 세일을 알리는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일본의 여진이 그치지 않으면 캠페인은 계속될 것이고 만약 진도 8의 지진이 다시 일어난다면 할인폭을 더 늘리겠다. 말이 안 되네요. 그렇죠. 너무하네요. 이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를 좀 볼 수 있는 대목이었죠. 네. 일본이 10만 명이 죽으면 더 싸게 팔고 일본이 가라앉으면 재고 정리 세일을 하겠다. 이렇게 너무해요. 홍보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너무 심했다.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기대하고 이렇게 올린 걸까요? 좀 좋아하기라도 할 거를 좀 기대를 한 걸까요? 네, 이 기업은요, 이 행사로 인해서 정말 반인륜적인 말도 안 되는 행사를 열었다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가 없었고요.
SNS에 빠르게 이제 이 홍보 게시글이 막 이렇게 리트윗이 되면서 물론 모든 중국의 여론이 하나로 딱 모여진 것은 아니지만 물론 철없는 댓글들도 있긴 있었지만 네. 전체적인 여론은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네,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도덕적 논란들이 더 이슈가 되고 질타를 받는 이유는 사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벤트를 할 때 그냥 위에서 딱 이렇게 내놓는 게 아니라 안에서 뭐 회의도 거치고 얘기를 많이 할 텐데 맞아요. 그 과정에서 이게 아무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점이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논란이 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논란 중에 논란을 사실 꼽으라면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배신감을 안겨주는 논란, 바로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키워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둘. 거참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맙시다. 화나네요, 갑자기. 네, 진짜 화나네요. 네, 먹거리로 논란이 되는 경우가 정말 쉼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체로 음식에 이상한 첨가물을 넣었다거나 위생적인 면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가 있겠죠. 네. 이게 진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이 먹는 걸로 장난치면 진짜 들고 일었을 분위기인데 네. 뭐 대대로 내려오는 맛집의 비결이 알고 보니까 MSG 요만큼이었다. 이거는 애교 정도고 네. 이 수준이 아니라 아예 먹을 수 없는 재료를 넣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중국에서도 어마무시한 스케일로 먹거리 논란을 일으킨 기업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다들 잘 아시는 중국의 멜라민 분유 파동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기업은 바로 쌀루라는 곳입니다. 네, 이렇게 가장 큰 논란이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많은 멜라민을 넣기도 했고요. 또 가장 많은 분유를 팔았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큰 공분 샀던 거는 이 싼루라는 회사는 8월 1일에 이미 멜라민이 여기 성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42일 동안 이걸 꼭꼭 감추고 막 9월 11일이 돼서야 죄송합니다라는 발표를 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배신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이 쌀루의 멜라민 분유에 중국 당국이 한몫을 했다는 겁니다. 쌀루가 업계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연예계 스타들과 또 정부 관리들까지 동원해서 비싸기로 소문난 CCTV 황금 시간대에 광고를 꿰차는가 하면 고위 관리들에게도 엄청난 뇌물 공세를 했다고 해요. 네, 이렇게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늘어나면은 당연히 이 비용이 수지 타산이 안 맞기 시작할 테고 그래서 결국 멜라민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그런지 멜라민 논란이 터지고 난 뒤에도 당국이 이 쌀루의 보호막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고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제 정말 기세등등했다고 하니까 소비자들은 정말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마치 불난집에 막 기름을 붓듯이 이후에는 이제 쌀루가 비공개적으로 또 이름을 바꾸고요. 고위층 유제품 제조업체인 사니안 그룹에 흡수된 사실이 밝혀져서 후속적으로 또 한 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름을 싼루라고 더 이상 쓰지 않고 새로운 이름 신시다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또 바꿨다고 하네요. 아니 무슨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는 것도 아니고 네, 또 화나셨어요? 소비자들이 더욱 실망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이후에는 과거 품질 논란의 오명을 씻어내기라도 하려는 듯 유기농 쌀이라는 제품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이거 왠지 점을 하나 얼굴에 찍고 다시 나타난 느낌 아닌가요? 그 드라마. 딱 그 드라마 같은데 사실상 쌀루는 파산이 된 상태고요. 아까 페이쌤이 말했다시피 이제 브랜드 네이밍을 바꿔서 인수가 됐는데 거의 원래 그 브랜드 가치 한 1,300분의 1의 가격으로 판매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이미지 변신을 꿰차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쌀루에 대한 이미지는 여전히 좋지 않고 그래서 이 멜라민 분유 사건 때문에 중국 분들이 한국 해외 직구로 분유를 굉장히 많이 샀었었죠. 네,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 중인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텐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같이 터졌다고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함께 알아볼까요? 네. 자, 키워드 셋.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입니다. 말만 해도 너무 무섭네요,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요. 중국에서 요새는 현금이 필요 없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뭐 그 의미인즉슨 이제 카드 사용, 핸드폰 결제 시스템이 발달해서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말일 텐데요. 올해 들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먼저 새해가 시작되면서 알리페이에서 얼마를 썼는지 연간 명세서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늘어났을 텐데요. 이 연간 명세서를 확인하는 화면에 제3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이 네, 자동 체크가 딱 돼가지고 논란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 정보를 다른 사람이 봐도 된다는 항목에 자동 체크가 되어 있다는 거죠? 네. 문제는 명세서 열람 화면에 작게 표시된 이 지마 신용 서비스 합의에 동의함이란 체크가 자동 체크돼 있다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즈마신용에서는 고객 정보를 무리해서 취득하거나 남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태라고 하는데 뭐 약속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이건.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요즘에 알게 모르게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들어가면 가입하라고 하고, 맞아요. 뭐 결제하려고 하면 뭘 그렇게 동의하라고 하는지 항목도 엄청 많아요. 네, 이게 뭔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부터 이게 너무 길고 귀찮다 보니까 그냥 네. 모두 동의 이걸 눌러버리곤 하는데 하지만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그런 점들을 조금은 더 꼼꼼히 잘 살펴서 이용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중국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일으켰던 여러 논란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도덕적 가치와 부딪히는 논란부터 식품 위생 논란, 그리고 사생활 보호 논란까지 정말 다양한 논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여전히 중국에서 사랑받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논란도 논란이지만 등을 돌린 중국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힘은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정직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기업들이 논란을 딛고 일어나서 더욱 성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자기 발에 자기가 넘어져서 영원히 재기에 실패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중국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차이나포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이찐! 바이바이!